애들. 현시도 엄마 못 따라주는데. 당신 오늘은 애들 엄마 아니야. 내 애인이지. 한 100년 만에 단둘이 간 온천 여행인데 참 애들 걱정은. 그래도 애들도 데리고 올 걸 그랬나? 아이 참, 오늘은 내 애인이라니까.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눈 좀 붙여. 괜찮아. 어허, 하늘 같은 남편이 말씀하시는데 털을 달기는. 그래, 그럼 나 조금만 잘게. 그래? 남편과의 단란한 온천 여행을 꿈꾸던 평범한 주부 오정. 그런데 왜 이러세요? 누구세요? 이거 봐요! 이거 봐! 여보! 이거 봐요! 정수야! 아버지! 아버지! 빨리 집에 가요. 치료 잘 받고 와. 그러게 왜? 아버지! 한별 엄마. 아버지 저좀 입이 열기라도 할 말이 없네. 이거 봐요! 애들은 어쩌면 좋고 정수야! 자네는 어떡한단 말인가. 두고 보십시오. 제가 꼭 고칠 겁니다. 정수야! 누나 좀 살려줘, 정수야! 도대체 남편과 친정 식구들은 지금 그녀를 어디로 보내는 것일까? 아니, 요즘 세상에 어느 때인데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도와주세요, 기자님. 예요, 그 안에 있는 거 확실하다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면 참... 일단 얘기해 보시죠. 그러니까 그게요. 평소 정희 씨와 절친했던 명희 씨. 언니, 혹시 나 없어지면 나 좀 꼭 찾아줘. 언니, 나 너무 무서워. 무서워. 평소에 친하게 지내는 동생이 자꾸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몇 달째 연락두절인 정희 씨. 불안해진 명희 씨는 그녀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는데 예전에 들었단 말도 있고 하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했는데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잡지에 실린 정신병원 강제 입원 기사를 발견하고는 정희 씨의 행방을 직감하게 되는데 딱 정희 얘기더라고요. 네, 거기 오정혜 씨라고 있나요? 네. 네, 저 오정혜 씨 보호자인데요. 저 주치의 선생님하고 통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지금 화장실 가고 있거든요. 어디세요? 명희 씨의 기지로 정희 씨가 입원해 있다는 정신병원의 소재를 파악하게 되었고 없다면은 이제 그런 환자가 없는데요 하고 대답이 했을 텐데 토요일 오후고 그래서 담당 의사가 주치의가 퇴근하고 자리 없다 이렇게 이런 말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신병원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죠. 이 사람들아. 애미가 딸을 만나보겠다는데 안 된다는 거요. 할아버지, 오늘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안 돼요, 글쎄. 박진범 씨 동의가 있으셔야 면회가 가능해요. 뭔 새 나가가는 소리요. 내가 우정의 아버지 우공삼이란 말이요. 아버지가 자기 딸 보호자식도 못 든다는 것이 어느 날 법이요. 네? 안녕하세요. 트랙일보 기자입니다. 아니, 오정혜 씨 아버지께서 오정혜 씨를 만난다는데 왜 안 된다는 거죠? 해당 정신병원은 찾아냈지만 정희 씨를 만나는 이 일은 쉽지 않았다. 보호자 전 사회가
내한테 와서 한국 좋다고 그러더라고. 1등 요양소니까 가서 불편한 점도 없고 편하니까 좀 한번 보내보죠. 허락을 해달라는 거요. 근데 주가 딸이 어디 가서 잘못 산다고 하면은 부모로서 안 좋지만 잘 살기 위해서 한다는 말에 그러면 나는 대답을 했죠. 승낙을 했어요. 약 먹으십니까? 손 뒤로하고 하세요. 하세요. 안 삼키면 서로 교환한 거 알죠? 하세요. 하세요. 하루 3번 독한 약을 강제로 먹이고 확인 작업을 할 때마다 정혜 씨는 견딜 수 없는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치를 떨어야 했고 악몽 같은 정신병원 생활은 이렇게 82일간이나 지속되고 있었다. 차라리 그 순간만큼은 내가 차라리 정신이 이상자였으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내 입안을 확인하는 거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이잖아요. 입안을 확인받는다는 자체가. 진짜 내가 정상이 아닌 벌레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마르타 같다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어머, 어떡해. 어머님, 어떡해요. 정희 씨의 참혹한 모습이 동행한 기자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고 결국 극적으로 정신병원을 탈출하게 되었다. 나도 바깥하고 바깥바람하고 그 피부로 좀 와달라고 답답한 마음에 막 창가에 들어 자주 이렇게 대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이제 그 기자분이 혹시 저분이 아닌가 싶어서 찍었었나 봐요. 근데 맞으니까 사진을 나중에 주시더라고요. 남편과 아이들밖에 몰랐던 평범한 주부 정혜 씨. 그런데 남편 박진범은 왜 멀쩡한 아내를 정신병원에 감금한 것일까? 하나님, 이 가정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목사로서 많은 성도님들 가정을 다닙니다만 우리 박 집사님처럼 아내 사랑이 진실되고 신실하신 분은 못 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내분은 그걸 좀 몰라주시는 것 같아서. 네? 아니 우리 박 집사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두 분이서 손 꼭 잡고 저희 교회에 한번 오시지요. 네. 그럼 교회에서 뵙는 겁니다. 네. 자 그럼. 누가 봐도 신심이 깊고 사람 좋은 남편 박진범. 재밌어? 하지만 그의 밝은 빛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는 깊었는데. 야 이년아, 네가 뭐가 잘나서 우리 목사님 무시해? 어? 왜 또 그래? 무시하긴 누가 무시했다 그래? 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내내 그것뿐인데 그게 무시하는 거 뭐가 무신데? 어? 아유 이거 확 그냥. 애들 있어. 제발 애들 있을 때만이라도 이러지 좀 마. 야 그러게 왜 날 무시하냐고.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애들도 보고 있잖아. 애들 앞에서 야 니만 애들 앞에서 착한 엄마 되니까 좋냐? 어? 그게 바로 무시야, 알아? 넌 언젠가는 내가 기부처럼 보게 없애버릴 거니까. 어? 그러지 마. 힘이 없던 분인데 네가 무시하고 그래. 야, 여보, 제발 이러지 마. 자기가 원하는 또 교회를 또 아내가 다녀주기를 또 원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를 다녔어야 되는데 저는 그 교회가 너무 싫었거든요. 남편은 그 자기 말을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그냥 정신병원에 가둬놓았던 거죠. 니는 용서해서는 안 돼!
죽어서 구천을 떠들어도 이름을 용서 못해요. 이거 정신병원 진단서예요. 여기 이름 있네, 오청계. 정신병자로 판명 났다고요. 뭘 제대로 알고나 들이 계세요. 뭐 이런 새끼가 있어 이거? 어? 야, 그만해. 누나 어지러워. 힘들어. 여보. 여보? 야, 그렇게 부르지 마. 소름 끼쳐. 한별아빠, 나 당신 용서할 수 있어. 우리 애들 셋, 당신이 아빠인 거, 내가 엄마인 거, 그건 하늘도 속일 수 없는 진실이잖아.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어? 이거 나. 야, 내가 미쳤냐? 너랑 같이 살게? 야, 같이 살 놈이 멀쩡한 지만으로 정신병자 만드냐고. 아유, 참. 그래 이제 나오는구나. 정신병장 바라놔 이 새끼야. 어? 그만해! 내일은 내가 다 알아서 이 여자랑 정리할 거니까 다들 알아서 하셔. 해? 용서할 수 없는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아이들 아빠인데 정혜 씨는 갈등했다. 그러나 박진범은 오히려 그녀의 정신병력을 빌미 삼아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래서 그 정신병자 누명 복귀해서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형사사건 그때 진행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였거든요. 아무 잘못 없이 이혼하는 남편도 이렇게 지 마누라 거짓걸로 내몰진 않는다. 아주 인간 말종 같으니라고 그냥. 또 애들 생각해? 근데 말이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뭐가? 아, 그렇잖아. 너 거기 감금된 거 딱 석 달인데 집이며 차며 돈 되는 거는 다 여기저기 명의 돌려놓고서 너 정신병원에 있다는 서류 떼어가지고 법원에 제출해가지고 애들도 못 만나게 했잖아. 애들 보고 싶어 미치겠어. 이거 뭔가가 있어. 어? 아주 작정을 하고 이혼하려고 덤빈 것 같잖아. 이거 냄새가 나. 냄새가 나도 아주 많이 나. 언니, 면접 교섭관인가 뭔가가 있다는데 재판부에 탄원서라도 내볼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 그런데 애들까지 못 본다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언니, 애미가 지 새끼 못 보고 있으니 네가 뭔 소리가 귀에 들어오겠니? 남편이 강제 입원시킨 정신병원 입원 경력이 이혼소송 재판부에 받아들여져 모든 것을 빼앗긴 정혜 씨. 아이들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간절한 탄원서를 쓰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남편이 또다시 누군가를 시켜 자신을 감금시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혼자서는 가벼운 외출조차 할 수 없었던 정혜 씨. 명희 씨와 함께 들뜬 마음으로 아이들을 찾은 이날. 몸이 힘겹게 몸을 흔들고 있어요. 흔들흔들 부기부기 춤을 춰요. 한별이 너 왜 자꾸 엄마한테 거짓말하니? 왜 자꾸 거짓말하냐고. 거짓말 안 했는데요? 또 박한별. 정혜 씨는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안 되겠다. 아이들 옆에는 이미 새엄마가 있었다. 선생님한테 인사해야지. 애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들어가세요. 네, 그럼. 마음에 드는 여자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이혼하게 되면은 다 지탄받을 일이잖아요. 두건 스쳐 버리는 일이잖아요. 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의도의 계획적인 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놓고 나서 이혼하려고 마음을 먹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내가 그때 애들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했을 때 그래서 거절했구나라는 이제 생각이 들면서 배신감, 분노감. 야, 저 뭐야 지금? 어?
저 여자가 지금 한별이 보고 엄마라 그런 거 맞지? 어? 아이고 이러려고 그랬던 거였구만. 어? 이걸 어떻게 해? 잘못이 있어도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늘타리에 살면서 사랑의 이름으로 용서되는 가족. 그러나 그 아름다운 곳에 정혜 씨의 자리는 없었다. 아, 그랬구나. 한별이가 좀 어둡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 우리 한별이 글씨 어떻게 썼는지 좀 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입학식에도 못 갔어요. 우리 한별이 글씨는 잘 쓰는지. 참. 이거라도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정신병원에 감금돼 딸의 초등학교 입학식조차 가지 못했던 일이 한으로 남은 정혜 씨. 뒤늦게 딸아이의 학교를 찾았고 무작정 딸이 쓴 글씨체라도 한번 봤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딸아이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엄마가 살고 있었다. 가족들과의 요즘 가장 슬펐던 일이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때 일이라고 썼는데 막 그때 가슴이 콱 맥히더라고요. 그때 정신병원에 아이들 아빠가 셋을 데리고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내가 아이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나를 생각해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그 교회를 다니게 하려고 아이들을 이용했던 것이거든요. 내가 기가 막혔던 것은 엄마가 있었던 곳이 좋은 곳이 아니잖아요. 정말 그 소위 말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곳에 엄마가 환자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신을 지탱할 수 없었던 정혜 씨. 아이들 마음속에 있을 엄마를 부여잡고 아이들 주변을 맴돌았다. 혹시라도 너희들 옛날 엄마 만나면 안 돼. 알아들었어? 왜요? 옛날 엄마는 여기가 고장났어.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이니까 혹시 만나면 집으로 빨리 도망쳐서 와야 돼. 알았지? 특히 한별이 너 옛날 엄마 정신병 잔 거 병원 가서 확인했었지?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도 절대 만나선 안 돼. 알아들었어? 왜 대답이 없어? 네. 자, 가자. 가자. 너희 이따가 생각도 못 해주자. 빨리 가자. 진짜 엄마는 옛날 엄마가 돼 있었고 사랑을 주체할 수 없어 힘겨운 진짜 엄마는 피해서 도망쳐야 할 무서운 괴물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얘들아 사랑한다. 엄마가 너희들 사랑해. 많이 사랑해 얘들아. 내가 왜 이런 상황을 내가 겪어야 돼? 내 자식 앞에서도 엄마랑 말도 못하고 내가 왜 이렇게 와야 돼? 남편이 원망스럽고 의사들이 원망스럽고 목사들이 막 그 사람들도 원망스럽고 힘이 없어서 내가 당했던 그런 일들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굴속 같은 지하 단칸방에서는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로 서기 위한 정혜 씨의 외로운 사투가 시작됐고 7년째 이어지고 있는 재판은 정혜 씨를 투사로 만들어 놓았다. 치밀하고 결극적이었던 남편 박준범. 그의 처벌만으로는 정혜 씨의 상처를 씻어줄 수는 없었다. 지난 6월 8일 의정부 지방법원.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들이 강제입원에 동의한 정신과 전문의들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한편에 초조하고 안쓰럽게 서 있는 정혜 씨가 있다. 정혜 씨의 모든 것을 일으킨 정신병원 전문의에게 내려진 재판 결과는 벌금 700만 원. 전문의에게 내려진 감금죄의 첫 인정이었다. 궁핍한 생활, 아직도 끝나지 않은 싸움. 지난 7년 동안 싸워온 재판 결과를 두고 정혜 씨는 허탈해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
속고 속이는 트릭이 존재한다면 그 기억은 세월도 약이 될 수 없고 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상처는 씻겨지지 않으리라. 자식이 있었기 때문에 힘을 냈었던 거죠.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하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그래, 여자는 약하지만 엄마는 강해. 우리 딸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 끝까지 할 거야. 나 스스로가 막 노력하고, 나 스스로가 되뇌이면서 힘을 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끝난 건 아니고요. 또 이제 재판, 이제 대법원도 남아있는데, 앞으로도 끝까지 더 이상은 저와 같은 삶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날 갑자기 정신병원에 감금된다면 과연 어떨까요? 이 여인을 정신병원에 감금시켰던 남편은 이미 실형을 받은 상태이고 남편과 공모했던 정신병원의 전문의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지난 8일 2심에서 마침내 감금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이 여인이 정신질환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법이 확인시켜준 것이죠. 그러나 그녀에게 이 싸움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 이후 대법원에 항소를 의뢰했기 때문이죠. 이 여인은 지난 3년 동안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억울한 누명을 벗고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이 되었을 때 아이들 앞에 서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언제 끝나게 될지 모르는 이 지리한 싸움은 아이들과의 만남을 기약할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대법원의 확실한 판결이 나길 바라며 어서 빨리 이 여인과 아이들이 함께 만나 행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인터넷 사이트나 생활정보지 같은 데 광고를 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매물을 내놓기도 하는데 사기꾼들은 이런 광고를 범죄의 타겟으로 삼기도 합니다. 혹시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이나 인터넷 직거래로 매물을 내놓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사건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원 직원 등 1인 4역을 소화하는 성대모사 수법으로 부동산 중개 사기를 벌여온 일당에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는 무려 1000여 명, 100억 원이 넘는 돈이 일명 얼굴 없는 사기단의 통장으로 입금됐다. 피해자들은 몇 통의 전화만 받고서 순순히 돈을 붙였다는데. 아유, 예, 사모님. 예, 입금 확인했습니다. 예. 부동산 보이스피싱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하루의 시작은 부동산 검색으로. 예, 김 사장님. 여기 한동부동산입니다. 빌딩 내놓으셨죠? 자칭 부동산 전문가라는 이 남자. 예, 감정평가 받으시려고요? 예, 저희 원장님하고 통화 한번 해보세요. 네, 바꿔드릴게요. 원장님. 오후에는 감정평가원 직원이 된다. 여보세요? 아, 예,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전화 바꿨습니다. 예, 좋은 땅 싸게 내놓으셨다고요. 아유, 그럼요. 아, 제가 생각했을 때 2억이 뭡니까? 3억은 더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정평가에 한 200만 더 투자하신다면요. 원장님이니까 점잖은 목소리는 기본. 예, 병원 내려는데 위치가 딱 좋더라고요. 감정평가도 좋고요. 확신을 줄 때는 부드럽게. 저 만난 거 정말 행운이십니다. 예. 아, 오늘은 제가 좀 바쁘고요. 내일 1시쯤에 닥터오랑 같이 계약하러 갈게요. 예, 내일 찾아뵐게요. 행여나 헷갈릴까봐 전화기마다 메모는 필수다. 최근 3월달에 근거되는 사람은 목소리를 1인 4역까지 낼 수 있어요. 목소리를 변조해서 자기가 전화번호 바꾸면서 혼자 다 돼요. 부동산 사장, 감정평가원, 매수자 뭐 다 해요. 목소리로 운영되는 가짜 부동산에서는 전 부장도 박 원장도 모두 한 사람.
제작진은 실제로 가짜 부동산에서 일했던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 그러니까 4명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한 명은 부동산이라고 그러고, 한 명은 뭐 감정평가사라고 그러고, 한 명은 또 뭐 사실사람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돌아가면서 이제 그때 서울에 있으니까 그 지역에 사람을 모르니까 뭐 시세를 좀 쳐가지고 좀 감정평가 어디에 자기 아는 데가 있으니까 그 감정평가 좀 받아달라. 나중에 계약을 할 때 제가 그 돈까지 다 주겠다. 라는 식으로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감정평가서 비를 내주는 거죠.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고 입출금을 시키는 용의주dom을 보였다. 내 통장이나 걔 통장에 입금했던 사람들의 돈을, 그러니까 돈이 입금되면 그걸 냅두는 게 아니라 바로바로 찾아왔어요. 지난 2월 급매물로 아파트 분양권을 내놓은 신영미 씨.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자기가 서울 서초구에 부동산에 있는 그 부동산 중개업의 누구누구 과장이다. 근데 이제 인터넷에 그런 분양권을 올려놓지 않았냐. 이렇게 올려놨다고 했더니 그 어떤 노 부부가 그 분양권을 좀 이렇게 매매를 했으면 한다. 자신을 오과장이라고 소개한 부동산 업자. 투자 가치가 큰 곳을 왜 이렇게 싸게 내놨냐며 오히려 영미 씨를 나무랐다는 것이다. 그 춘천에 한번 방문을 해봤다. 그 아파트 뭐 주변 여건을 봤는데 뭐 방송사고 들어오고 한다고 하더라. 이게 다 알더라고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을 안 했는데도. 그러면서 왜 프리미엄을 그거밖에 안 붙였느냐.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자기가 받아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씨가 조금씩 관심을 보이자 서류만 몇 장 쓰면 된다고 강조했는데 매매용으로 감정가를 처음에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분양가의 90%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이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 있다. 부동산에 약했던 영미 씨. 그날 하루 입금한 돈은 2천만 원이 넘었지만 전문가 3명에게 자꾸 상담을 받다 보니 비록 전화상이지만 의심은 들지 않았다고 한다. 부동산 쪽으로 지식이 많이 없었던 거죠. 부동산 지식이라든가 뭐 이런 법적 공정 서류에 대한 지식이 없었던 거일 수도 있고요. 그쪽에서 또 정말 너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말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처음에는 의심이 안 되죠. 그냥 요즘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데 그래도 다행히 우리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지만 입금과 함께 친절했던 전문가들은 연락이 끊겼다. 부동산에 약한 주부만 속은 것이 아니었다.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매물이 금액이 클 것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서를 작성한다, 조사를 한다는 자체는 제가 알고 있었어요. 부동산에서 자신에게 잘해주는 이유도 왠지 그럴듯하게 느껴졌다는데 거기 맞는 코드가 딱 맞는 매수자가 있으니 3억 이상 받아줄 수가 있겠다. 3억 이상 되는 부분은 자기네하고 반반씩 반탁작 하자. 수 안 좋은 업자로만 생각했다가 순식간에 500만 원을 잃고 말았다. 부동산 보이스피싱에서 자주 내세우는 감정평가서 어떤 효력이 있을까? 감정평가서 어느 경우에 필요하냐면은 은행에서 건전할 때 은행에서 필요한 거고 경매에 들어가면은 법원에서 공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런 거지. 개인 간의 매매 거래에 있어서는 감정평가서는 필요해요. 감정평가가 물건의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실제로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난 토요일 부동산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또 다른 제보자. 강함이라고 전화가 와가지고 여기 부동산인데 집을 내놓으셨냐고 그래서 내놨다 그랬더니 인터넷을 보고 전화를 드렸는데 이거를 살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래놓고서는 한 3일째 되는 날부터 무슨 시세 공고를 내야 되는데 이름도 생소한 시세 공고비. 하지만 300만 원만 입금하면 집값이 1억 5천만 원으로 뛴다는 것이다. 그래도 너무 비싸요. 저 돈 없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네. 계약이 지금 내일인데 이걸 안 떼고 그냥 어떻게 계약을 하시려고 그러냐고. 지금 이게 월세 전세 그냥 이렇게 무슨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10억이 넘어가는데 사모님 이거 지금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안 떼시냐고 그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돌아가며 전화를 해온 사람들. 결국 숙자 씨도 설득당했다는데. 부동산업자 유부장, 집을 사겠다는 장모 씨, 시세 공고를 해준다는 광고사 직원 정대리. 하지만 돈을 입금하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세 사람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남은 건 시세 공고 광고도 감정평가서도 아닌 돈을 붙인 입금증뿐. 유부장이 알려줬던 부동산은 존재하지도 않는 주소였다. 광고비를 더 내야 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 숙자씨. 며칠 후 다시 통화를 시도했는데 저 이부장님하고 통화가 안 돼서 그러는데요. 지금 계약한 거 오시기로 하셔놓고. 그렇게 하면 연락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화번호를 제가 깜빡깜빡해요. 그래도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 저희가 갈 거예요, 그쪽으로. 그런데 다음날 이번엔 유부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왔다. 일산에 나와 있는데요. 정부세상에다가 그거는 좀 빨리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용 수정된 거 해갖고 내일 안 나오면은 이쪽 손님도 그냥 못 쓰신대요. 거기 부동산 이름이 뭐라 그랬죠? 부동산. 갑작스런 질문에 잠시 헷갈린 것이다. 순간 부동산 이름을 바꿔 말하는 유부장. 게다가 주부는 매수자 장모 씨의 목소리가 이상하다고 했다. 이부장이요? 확실합니까? 왜냐면은 시계세요 그랬더니 전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할아버지였는데 지금은 자기 목소리더라고요. 장모 씨와 유부장의 목소리가 비슷하다. 혹시 두 사람이 동일 인물은 아닐지 전문가에게 음성 분석을 의뢰해봤다. 장씨라는 분하고 이부장이라는 목소리의 말투가 아주 유사하다. 즉 리듬이 유사하다는 겁니다. 거기 못지않게 이 음정까지 90.8%니까 본인일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음파 분석 결과로는 동일 인물일 확률이 높다는 것. 숙자 씨는 서둘러 신고를 접수했다. 왜 처음에 좀 더 신중하지 못했는지 후회스럽다고 했다. 저희가 집 파는 것 때문에 너무 흥분을 한 거예요. 이제 집이 팔린다. 그러니까는 막 마음이 들떠 있었던 거죠.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고요.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화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직접 찾아오지 않고 중개사무소 등을 사칭한다고 한다면 그건 일단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중개사무소를 사칭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공인중개사인지 또 정말 중개업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자 급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기꾼들은 이렇게 급하게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빨리 처분하고 싶은데 매매가 형성되지 않으면 당연히 초조해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급할수록 돌다리도 두들기고 건너야 하는 법입니다. 낯선 전화가 걸려와 이것저것 명분을 내세워 감정평가서를 원한다면 한 번쯤 반드시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전화를 받으신다면 대한공인중개사협회나 부동산협회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식들 누구야? 그래? 금융 비즈니스맨이야! 돈 때문에 한맺힌 이 남자. 돈에 복수하려다 돈의 노예가 된다는 이 남자의 모델이었던 사람들이 있다. 오늘아 이 새끼야! 항상
지겹없이 찾아오지 않을까. 사람 같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진짜 어떻게 사람의 탈을 써가지고 그렇게 할 정도. 나는 진짜 생각하시면은 이 치가 떨려요, 치가. 네 돈을 안 갖고 없어. 없어? 아직 덜 맞았구만 이거. 정신을 못 차렸어. 약속을 하고 돈을 빌렸으면은 딱 갚아야지. 고래심줄 같은 내 돈 떼먹고 고래심줄같이 네 목숨만 건질라고 하세요? 털어봐야 먼지밖에 없어, 먼지. 그 먼지까지도 털어가는 게 우리야. 어? 먼지 쌓이면 또 올게. 어? 가자. 대한민국 사채시장의 메카 명동. 그 한가운데에 뛰어든 패기 넘치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잘 봐라. 여기가 명동의 고래심줄이라고 하는 심사장 사무실. 그리고 저희가 돈이라면 눈에 뵈는 게 없다는 김 사장 사무실이다. 성, 저 사람들은 돈 많겠지? 돈? 응. 돈 많지. 설마 진짜로 복수하려고? 두고 봐라. 앞으로 심 사장, 김 사장이 우리 은행 통장이고 이 명동 거리가 우리 은행이다. 그들 앞을 스치는 장상길은 명동 사채업의 터줏대감 시인봉대의 오른팔이었다. 최양도는 그를 눈여겨보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야? 어떻게 됐어, 동대문 박 사장? 그게 워낙 개털인지라. 지금 개털이면 호랑이 털 될 때까지 붓고 호랑이 털 되면 개털 될 때까지 털어내. 그렇죠. 형님도 제가 다 알죠.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때 시인봉대의 사무실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예, 명동 캐피탈입니다. 누구요? 예, 그럼요. 저희는 워낙 소액 대출이다 보니까 쩐이 안 돼서요. 이 사업하시는 분이라 큰 거 몇 장이 필요한 모양인데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우선 한 500 정도만 있으면은 급한 불은 끕니다만. 뭐라고요? 사장님, 아니 사채 써서 사채로 돌려막게 하시는 분이 그래 또 사채 쓰시려고요? 자, 제가 어려서부터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데요. 이 사채는 폐가 망신하기 딱 좋아요. 이 사장님 같은 분은 지금부터라도 은행 거래를 트셔야 살 수가 있어요. 은행에선 돈 빌릴 만한 주제도 못 되는데 무슨 수로 제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인데 뭔 방법이 있지 않겠어요? 자, 그놈들이 괴롭혀도 며칠만 기다리세요. 은행 거래만이 살 길이라는 말에 심란하기만 한 진만 씨. 한편 진만 씨의 식당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사채업자들의 불법 강제 추심이 이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이렇게 맛이 없으니까 손님이 없고 손님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지. 돈 벌어, 돈. 얼른 주워 담아야지. 멀쩡한 음식 막 버리네. 돈이 많은가 보지? 근데 내 돈 왜 안 줘? 계산이요. 아니요, 저기 계산이 됐습니다. 죄송해요. 다음에 오시면 얼른 가세요. 네.
여기 사모님은 아직 배가 덜 고프기 때문에 배부른 소리 하는 거고 나는 배고프거든. 이 사람 돈은 내 돈이거든. 돈 내. 밥을 먹었으면 밥값을 해야지. 안 그러면 우리 이쁜 언니 대머리 돼. 우리 사장님, 하루라도 빨리 갚는 게 돈 버는 거야. 잘 먹읍시다. 빚의 구렁텅이에서 횡포에 시달리던 진만 씨는 자살 충동까지 들 정도였는데 차라리 죽자, 죽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정말. 전화벨이 울려도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고 길 가다가도 혹시 그 사람이 앞에 나타나서 또 햇빛을 부리지 않나, 아니면 일하는데 찾아와서 또 햇빛을 부리지 않을까, 아니면 또 애들 학교에 찾아가서 또 햇빛을 부리지 않을까, 이런 5만 가지 생각에 다 고정관념이 붙어 있으니까 불안한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황 회장님, 건강하시죠? 응? 이봐, 정신 챙기고 살아? 예,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나 별일이네. 황 회장이 누구 인사도 다 받아주고. 당신 황 회장님 잘 알아요? 아이, 형님, 말씀 놓으시라니까요. 명동 사채업계의 큰 손, 대한민국 사채업계의 검은 진주. 황 회장님 모르면 이 바닥에선 쫑간나 간첩 아닙니까? 그나저나 그 강진만이라는 사람 뭔 사업하는 사람이야? 예전에 건설 쪽에서 잘 나갔었는데 요새 마누라 식당에서 그냥저냥 시간 죽이고 있고요. 그래도 건설 쪽에서 놀던 가락이 있던 사람이라 이번에 큰 건이 하나 물린 모양입니다.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제가 큰 거엔 쩐이 약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죠. 일단 다리 놔드릴까요? 아이, 근데 쩐이 크면 리스크도 커서. 어이, 지금 불도저 앞에서 삽질해? 아, 그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고 일단 소개시켜봐. 네, 형님,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 지면 죽게 되니까 말 조심해. 예, 명심하겠습니다. 대법을 하고는 있으나 소액 대출을 취급하고 있어 큰 돈을 필요로 하는 큰 고객은 상대할 수 없다는 최양도. 신봉대는 사채업의 안과 밖을 샅샅이 꿰고 있는 최양도를 동종업계 인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사장님, 막말로 쥐들이 돈이 있으면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양반도 소리 잡았고 500 땡겨주고 말자고. 아유, 저 자식은. 내가 아무리 사채로 벌어먹고 산다만 사람이 돌이라는 게 있는 거야. 아이씨. 잘 들으세요, 사장님. 사장님 아직 신용불량자가 아니니까 은행 거래 실적만 쌓으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이 없는데 무슨 수로 내가. 그래서 돈은 돌고 돌아 돈이라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장님 통장에 돈이 흐르게 하면 되는 거죠. 최양도는 강진만을 다시 만나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인터넷 뱅킹도 신청할게요. 예, 인터넷 뱅킹 아이디랑 성함 적어주시면 신청해드리겠습니다. 통장에 고액을 자주 입출금하면 신용은 저절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거래 트시고 1일 2차 한도는 최대치로 신청하시고요. 거래 은행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요. 각각 다른 지점을 돌면서 최대한 통장을 많이 만드세요. 나머지는 제가 발빠르게 움직여 볼게요.
그날 밤 신봉대의 사무실에선 늦게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가 아까 전화드린 강진만 씨요? 예. 들어오세요. 예. 진만 씨였다. 미리 약속된 서류 일체와 통장을 준비해 신봉대의 사무실을 찾았는데 이거 말씀하신 자신 명의의 통장에 거액의 돈을 반복해서 입출금하며 은행 거래 실적을 쌓는다면 더 이상 사채 시장을 전전하지 않고 시중은행 거래가 성사되리라 굳게 믿고 있는 진만 씨. 하루 이자가 50만 원인데 오늘 넣었다가 내일 아침에 빼니까 이자는 100만 원. 선이자 빼고 9,900만 원. 알죠? 예. 그리고 담보는 당신... 예? 아니 이 양반아, 담보도 없는 당신 뭘 믿고 1억씩이나 되는 돈을 당신 통장에 꽂아주냐고. 자, 그만 퇴근하자. 이 형님, 내일 아침에 봅시다. 입금 순간부터 다음 날 은행 출금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하룻밤 신봉대의 담보가 될 수밖에 없었다. 담보가 없었던 진만 씨와 진만 씨에 대해 완전히 마음을 놓지 못한 신봉대 일당은 서로 당연한 처사로 여기고 있었는데 드세요. 밤새 고생하셨을 텐데. 예. 이렇게 몇 번만 하면 금방 은행 신용도 좋아질 겁니다. 은행 거래를 트셔야 사채라는 물귀신을 떼고 살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 다시는 안 만나는 게 은혜 갚는 겁니다. 저 사채업자입니다. 저를 만나지 말아야 사채 끊고 사시는 거예요. 고마워서 그렇죠. 진만 씨, 드세요. 자신의 처지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최양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었다. 어이 강 사장, 내 돈 언제 갚을 건데? 어? 한 달 안에 갚을 테니까 당장 꺼져. 요 세게 나오는데. 진작에 그랬어야지. 아니 근데 뭐 신장이라도 하나 팔기로 하셨나? 어차피 니놈들한테 시달리려고 간이고 쓸개고 녹을 만큼 녹은 몸이야. 한 달 안에 니놈들한테 돈 못 갚으면은 이 몸이라도 가져가. 자, 최양도라는 믿는 도끼가 생긴 진만 씨. 이번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채업자들에게 당당하게 신체 포기각서까지 건네며 호기를 부렸는데 받았어요. 3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랍니다 이게.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야 하는데. 괜찮습니다. 이제 그럼. 야, 같이 가 임마. 진만 씨는 사채 시장을 헤매던 자신을 다시 시중은행 거래가 가능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최양도가 고맙기만 하고 너 살 좀 쪄야 되겠다. 아빠가 보기엔 너무 말랐어. 아빠, 내가 숨어있는 살이 얼만데. 가자. 오늘 아빠가 함 쏜다. 그럼 우리 아빠가 쏴주신다는데 내가 온몸으로 맞아주지. 진짜 잘 됐어? 내가 누구야? 가요, 엄마. 우연히 황 회장을 만나게 된 신봉대. 아니, 황 회장님. 그 최양도라는 놈 있지 않습니까? 아니, 자네 나 아나? 아니요. 아, 근데 그 최양도라는 놈. 이봐. 정신 챙기고 살아.
강 회장님, 건강하시죠? 응? 이봐, 정신 챙기고 살아? 예, 정신 똑바로 챙기고 살겠습니다. 그제서야 최양도에 대한 뚜렷한 신상 정보가 없었음을 느끼는 신봉대. 정신 취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돼요? 형님. 그 자식 저번에 황 회장 잘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너 노무현 대통령 알지? 예? 대통령은 너 몰라. 그래도 네가 대통령한테 인사를 해봐. 그럼 받겠지. 아, 이번에 이놈들이 명동에서 해먹은 돈만 해도 몇십억이 된단 말입니다. 참나.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더니. 아이고 참네. 아니, 다른 놈한테 당했어야죠, 이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지 말란 법 없는 거니까 일단 그놈들을 찾아야지. 우선 신분이 명확한 진만 씨부터 찾기로 결심하는데 와. 왜 또 그래요? 돈 다 갚았잖아요. 당신 남편이 내 돈 7억 해먹었어. 7억? 당신만 억소리 나는 게 아니야. 나도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야. 우리 딸 불쌍해서 어째. 부모가 잘못 만난 대로 이게 무슨 꼴이니. 아유 세상에. 부모 잘못 만나도 고생, 남편 잘못 만나도 고생. 근데 말이지, 나 같은 놈 만나면 그냥 고생으로 안 끝난다는 거 강진만이 어디서? 왜 그래? 아, 나 오늘 또 불 붙는구만. 어? 왜 그래? 도대체 이들은 왜 진만 씨를 찾아온 것일까? 봐! 당신 통장에 넣어줬던 내 돈 7억 당신이 아니면 누가 빼가겠어? 어? 통장, 현금카드, 도장 다 여기 있는데. 한편 형, 세어보니까 강진만 씨 통장만 딱 20개하고도 4개가 더 있어. 통장 개수만으로도 떼부자구만. 그나저나 그 사람 지금 좀 무시하게 당하고 있을 텐데 좀 불쌍하다. 자식 고양이 쥐 생각하긴 불쌍하긴 마. 내 살다 그렇게 세상 물정 깜깜한 사람 처음 본다. 아, 그야 뭐 돈이 워낙 급하니까 돈 때문에 그랬던 거지 뭐. 전과 사범 최국도 돈이란 게 참 그렇고 그러네요. 전과 실범 최양도 우리 부모님이 돈만 좀 있었어 봐라. 아들 2놈이 한 집안에 별을 15개나 달고 다니겠냐. 형, 이거 다 얼마야? 명동에서만 25억. 전국을 순회한 결과가 4억 3천. 매출이 한 30억쯤 된다. 인간 최양도, 동생 최국도, 우리 엄마 고생 끝났어. 알아? 10년에 걸쳐 사채 시장을 분석할 만큼 치밀하고 대담했던 형제 사기단 최양도 최국도. 이들의 거침없는 사기 행각이 가능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잡아주십시오. 꼭 좀 잡아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 믿은 게 저라고요. 근데 맨 처음에는 진짜 그 사람들이 진짜 형제보다도 더 낫더라고요. 진짜 잘해주고 형제들한테 돈 좀 빌리려 그러면 좀 눈치 보이고 그랬는데요. 이 양반들은 진짜 간쓸개까지 빼줄 정도로 그렇게 잘해줬어요, 저한테. 그 돈이 절박해가지고 진짜 사정해가지고 빌려가지고 하는 사람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또 거기서 또 사기를 친다는 게
인간이 할 도리인지. 일단 건설업을 하셨다고 말해 놓았으니까 가서 건설업자처럼 하시고요. 이번에 큰 건을 하나 물었는데 통장 잔고 증명이 필요하다. 아시죠? 예. 잔액이 크고 거래 실적이 많을수록 은행에 한 발 더 다가서실 수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담보도 없이 저 같은 사람한테 그렇게 큰 돈을 선뜻. 이 바닥에선 재산이 담보가 아니라 이 목숨이 담보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짱을 가지세요. 그럼 됩니다. 예. 참, 이거 오늘은 제가 이 여러 지점을 돌았는데 오늘은 8개밖에 못 만들었습니다. 예, 주시죠. 그쪽에서 돈을 넣으면 이 쫙 뿌려서 실적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다녀오세요. 예. 빚에 시달리느라 마음이 급했던 진만 씨. 그런 진만 씨를 꼭두각시 삼아 계획대로 수순대로 차츰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최 씨 형제. 오늘 오후 4시에 입금하고 내일 10시에 출고. 수수료는 이틀, 1억당 하루 25만 원. 담보는 없으시니까 당연히 담보는 사장님 콜? 예. 그래도 용하시네. 이 불경기에 그것도 건설 쪽에서 큰 건 하나 따셨으면 뭐 금방 일어나시겠네. 수차례 거래 끝에 진만 씨와 신뢰를 쌓게 된 신봉대. 이날 진만 씨의 통장에 7억 원을 입금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그냥 1억을 요구한 거야 이제. 1억을 요구해가지고 줬는데 잘 되니까 나중에 또 2억 달라고 하고 2억을 또 줬지. 다 잘 된 거지. 라인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없거든 별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서로 믿고 거래를 하다가 마지막에 7억을 달라고 한 거야. 7억을 그래가지고 주게 된 거지. 사건 당일 아침 여느 때처럼 인간담보로 잡혀 신봉대 사무실에서 밤을 새운 진만 씨. 강 사장님! 강 사장님! 집에 가서 주무세요. 아니 그놈의 공사는 도대체 언제 들어간대요 그래? 나이도 있으신 양반이 허구 헛날 인간 담보나 하고 계시니 참, 집에 가서 주무세요. 인터넷 뱅킹으로 자신이 송금했던 진만 씨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보던 장상길. 그런데 감쪽같이 빠져나간 돈, 하룻밤새 7억 원이 사라진 것이었다. 형님! 지금 일 터졌습니다. 야, 이쪽을 잘한 거지. 잘 알고 또 같은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믿은 거지 서로. 믿어가지고 또 믿게 된 거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는 그렇지. 근데 뭐 사실 보면 제일 불쌍하지. 돈도 잃어. 그 다음에 뭐 고발까지 당해. 뭐 가족도 뭐 난리가 났겠지 이제. 사건 당일 최양도는 진만 씨가 담보에서 풀려난 직후 신봉대 사무실에서 출근하기 전에 인터넷 뱅킹으로 7억 원을 먼저 빼돌린 것이다. 사건 이후 채 한 달이 지나기도 전에 피해 금액 30억은 어디론가 빼돌려진 뒤였고 피해자 명의의 통장들을 대고 통장으로 인터넷을 통해 되파는 등 이들의 대담한 사기 행각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럼 통장이 총 100개라고 하셨나요? 옵션, 현금, 카드, 인터넷 관련 다 있는 통장 드물죠. 그래요? 갖고 나오시죠. 2시 서울로 봅시다. 덥다. 뭔 날씨가 이렇게 한여름 날씨냐.
대표님, 통장 있으시다며? 아, 예. 최고! 설마! 가자! 안 이렇게! 최고! 최고! 어딜 도망가? 2007년 3월 최씨 형제 사기단 구속. 형 최양도의 검거로 동생 최국도에 대한 추적도 급물살을 타게 됐는데 이들은 피해자들의 사업체가 즐비한 명동의 한 호텔에 머물고 있었다. 빚에 쪼들려 급한 마음에 통장을 빌려준 피해자들을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이중 사기 행각은 그렇게 막을 내렸다. 제작진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한 피해자의 집을 찾았다. 아버님 그럼 언제 처음 들어오시나요? 안 들어오세요? 피해자와 연락이 끊긴 지 오래라는 가족들. 수소문 끝에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피해자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는데. 노숙 생활은 얼마나 하셨어요? 지금 한 달 약간 넘었을 거예요. 한 달하고 한 3, 4일 정도 됐는데요. 집사람은 지금 집에서 뭐 결혼을 있다 그러고 자식놈은 그 환경에서 학교를 못 간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싶은 산수가 아니면 외국이라도 나가고 싶어요. 그 사람들 눈에만 피해가지고 간다 그러면은 장가처럼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남의 돈에는 날카로운 이빨이 돋아있다고 했던가.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돈보다 소중한 것들을 훼손당한 채 오늘도 밤거리를 헤매고 있다. 현재 등록된 대부업체와 무등록 사채업자 등을 합친 전체 사금융 시장의 규모는 약 18조 원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용자도 329만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의 60.7%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것은 1인당 약 547만 원의 사채를 쓰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대한민국은 지금 사채공화국이 되었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채를 얻으려다가 결국 사채업자와 사기꾼 사이에서 피해를 입은 이 사건의 피해자는 현재 노숙자 생활을 하며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채로 인해 개인과 가족이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으려면 사채를 쓰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가 하루빨리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사회를 위하여 사기 예방 프로젝트 트릭이 함께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 골프웨어 잔디로에서 상품권을, 레드캡 투어에서 상품권을, 주식회사 효원라이프에서 도소문화 상품권을 드립니다.